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새로운 거 하나 배우기도 부담되는데 이 셋을 다 알아야 한다니까 뭔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들을 하나 한 세트로 생각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뭐 이런 구글에 치면 나오는 적용들은 일단 제끼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갖다 놓고 꾸미고 시킨다. 오늘날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웹사이트, 즉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React Native나 네이티브 스크립트처럼 이것들 혹은 비슷한 변형들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일렉트론 JS 같은 걸로 웹사이트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이제 이 셋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배워야 할, 혹은 적어도 알아둬서 효용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 이유예요. 세 가지나 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HTML이랑 CSS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못 껴요. HTML은 이름과 같이 마크업 언어인데 단순히 생각해서 화면들에 이것들이 이런 구조로 놓여 있어라 하고 갖다 놓는 수단이에요. CSS는 어느란 말도 안 들어가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예요. 시트, 이불이죠. HTML에 올려놓은 이것들은 이렇게 보여라 하고 꾸며주는 문서예요. 자바스크립트만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해요. 원래는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를 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닥 대우도 못 받는 언어였는데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특히 노드.js가 이걸 브라우저 바깥 세상으로 꺼내오면서 지금은 위상이 아주 기똥차졌어요. 웹사이트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HTML로 올려놓은 요소들을 변형시키거나 직접 만들어내기까지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웹앱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요. 사칙 연산을 수행해서 내역으로 남기는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HTML 파일과 CSS 파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한 폴더 안에 만들어요. HTML 문서는 보통 이 구조를 가져요. HTML 태그 안에 헤드와 바디가 있죠. 헤드는 각종 설정 놓는 곳이에요. 거기에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하고 화면의 요소들은 이 바디 안에 넣어볼 거예요. 먼저 계산기에 틀이 될 div란 보이지 않는 상자를 넣고 그 안에 계산기 이름을 텍스트로 표시할 요소를 넣을게요. 아래에는 수식을 넣을 입력칸을 넣고 칸이 비었을 때 나오는 문구를 설정하죠. 마지막으로 내역들이 표시될 상자를 넣어요. 각 요소들은 외부에서 구분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고유 이름, 아이디를 설정해 줍니다. 누차 말했듯 HTML은 이렇게 갖다 얹을 뿐이에요. 놓고 온다. 간단하죠? 화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뭔가 좀 꾸밀 필요가 있네요. CSS 파일을 작성해 봅시다. 보이지 않던 바깥 상자에 색을 넣고 너비도 제한하고 모서리도 좀 둥글게 깎고 안팎의 공간을 좀 줘보죠. 이름은 크고 굵게, 흰색에다가 뒤에는 그림자를 좀 줘보고요. 마지막으로 입력칸도 칸의 글씨와 크기, 행간 등을 조절해주면 훨씬 그럴듯하죠. HTML이랑 CSS로 하는 일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배우면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 들죠? 자, 아직 이 칸에 뭘 넣어도 작동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봅시다. 이 문서는 HTML 요소가 다 읽힌 다음 작동하게 돼 있어요. 먼저 아까 넣었던 입력칸을 변수로 잡아서 거기에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이 엔터일 때 calculate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합시다. calculate 함수는 먼저 입력칸의 텍스트가 사칙 연산 공식에 맞는 형식인지를 확인한 다음 맞다면 그걸로 계산을 수행해서 계산 내역 상자에 계산 결과 혹은 실패 메시지를 HTML 요소를 생성해서 집어넣어요. 코딩 여기까지.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수식을 입력하면 그 결과들이 calc history라는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들은 아직 꾸미지 못했죠. calc history 안에 들어갈 요소들도 높이와 배경색 그리고 오류 메시지의 강조 글씨까지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해요. 이젠 좀 정갈해졌죠. 입력된 텍스트가 사칙 영상 공식이 아니면 이렇게 친절한 메시지로 띄워져요. 이쯤이면 대략 이 셋이 어떻게 함께 돌아가는지 알겠나요? HTML과 CSS는 배우기는 쉽지만 연습과 경험도 많이 필요해요. 같은 구조와 모습도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어느 쪽이 효율적이고 여러 환경이나 기기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지는 많이 만들어보고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공식력 있는 사이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크롬 개발자 도구 같은 툴들로 분석해보시면 좋은 방법론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나가는 언어라 끊임없이 공부할 게 생길 거예요. 예전에는 대부분이 jQuery라는 강력한 라이브러리로 순수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코딩을 쉽고 편하게 하곤 했는데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도 파워풀해지고 jQuery 성능 문제도 있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같은 새로운 개발 방식들이 나오면서 jQuery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이제는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보여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 쓴 지 꽤 됐고, 입문자분들은 우선 자바스크립트를 탄탄히 배워놓은 다음 이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필요에 따라 찬찬히 배워나가면 좋을 거예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 기억해야 할 것이 HTML, CSS나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기술들을 다 이용하려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웹사이트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브라우저들 중 일부에서 최신 기술들을 지원하지 않거나 혼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버전의 어떤 브라우저를 얼마나 사용하고 그것들이 지원하는 최신 기술들은 어디까지인지 이 호환성을 확인하고 테스트하면서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웹 관련 주제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주 다루게 될 거예요.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대표님, 사이트에 쓸 그 그래픽 기능 준비된 건가요? 아, 좋은 라이브러리 찾아놨어요. 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고 넘겨줄게요. 예!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세플! 어머, 대표님답지 않게 욕설을? 로러. 네? 전 욕설을 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 브라우저 이름을 말한 겁니다. 웹 속옷이라고요? 진짜로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농담한 거예요? 아, 그냥 개그를 좀 유쾌한가 봐요, 이 상황이. 예? 아니요, 익스플로러 호환성 때문에 회사 프로세스에 제동이 걸린 이 순간이 우리 신입에겐 아주 즐거운가 보네. 드립을 쳐도 될 상황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일 느린 거야 아직 신입이니까 당연하다 쳐도 분위기에 혼자 따로 노는 거 보면 무슨 유인하던 익스플로러 같아. 익프의 요정 뭐 그런 거예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쓰도록 해요. 네. 그런데 선배님, 아까 대표님도 그렇고 익스플로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그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실무는 처음이니까 모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웹 표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익스플로러나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브라우저라고 불러요. 웹사이트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다는 건 교육대 링크 보내준 이 영상에서 봤죠? 브라우저는 이 세 종류의 파일들을 읽어서 사용자의 모니터에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닥스 형식의 파일들을 워드란 프로그램이 읽는 것처럼요. 만약에 닥스 문서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워드 말고도 여러 있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사용자 시장을 분할해서 차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뭘로 읽든 똑같이 보여준다면야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닥스 문서를 읽는 방식이 다르다면? 그래서 같은 문서도 뭘로 연유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워드를 문서로 작성할 때 이 프로그램들 하나하나에서 그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작업해야겠죠? 이 문서를 읽는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쓸지 모르니까요. 문서 작업이라는 게 얼마나 불편해지고 시간을 잡아먹을지 가늠이 안 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덕스 파일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표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그 표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므로써 사용자들의 불편을 방지하겠죠. 알겠어요. 웹 개발에 있어서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문서들이 있는데 가능한 브라우저마다 차이가 없도록 웹 표준이라는 게 있는 거로군요. 그래야 웹 개발자들이 브라우저를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웹을 개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HTML과 CSS의 표준을 정하는 W3C, 자바스크립트를 관장하는 ECMA, 그리고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등에서 만드는 기준들이 웹 표준이라 불리고 이에 맞춰 브라우저들이 발전해가죠. 그러면 익스플로러가 문제가 된다는 건 이 표준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쯤 되는 회사에서 왜 웹 표준을 지키지 않았던 건가요? 마이크로소프트쯤 되는 회사니까요. 마소의 익스플로러는 90년대 말 넷스케이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브라우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익스플로러의 독주였죠.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멈춰있다시피 했고 느린 성능을 개선하는 시도도 미미했어요.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 위협의 부재는 도태로 이어지는군요. 그래요. 한편 새로 등장하는 파이어폭스나 크롬, 사파리 같은 새 브라우저들 사이에서는 이 웹 표준이라는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마소는 이 표준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없었죠. 익스플로러의 독주가 영원하리라 여겼던 것 같아요. 현실은 달랐어요. 2000년대 말부터 빠른 성능을 자랑하는 크롬 등의 점유율을 빼앗기다가 모바일로 이동하는 트렌드에 대처하지 못한 채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마이너로 전락하게 되죠. 마소에서 뒤늦게 엣지라는 새 브라우저를 출시했지만 좀처럼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웹 표준의 승리네요. 크롬 위주 개발자들은 이 웹 표준에 따라 사이트를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마이너라 해도 일정 퍼센티지의 사용자들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고 대중적인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떤 사용자든 브라우저를 바꿀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윈도우 10 이전의 윈도우 제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예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옛날 컴퓨터를 쓰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10중 8구 익스플로러로 웹에 접속하죠. 이 사용자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웹 개발자들은 이를 바득바득 깔며 웹 표준을 지키지 않은 익스플로러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이트를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CSS 속성은 익플 버전 몇에서부터 작동하는지, 저 자바스크립트 명령어가 오류를 일으키진 않는지, 익플의 버전별 사용자가 요즘 각각 얼마나 되고 그 중에 어디까지 신경 쓰고 어디부터 버려야 할지 말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네. 아까 대표님께서 분노하신 것도 사용해야 할 라이브러리가 익스플로러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이트가 똑같이 보이도록 하는 건 정말 어렵겠는걸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적어도 핵심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고 저항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작업해야 해요. 이걸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죠. 웹 작업을 할 때 가능한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익스플로러의 경우 버전마다 지원하는 기능들이 달라서 하나하나
번이나 돌려봐야 하고요. 이건 엣지나 익스플로러에서 개발자 도구로 들어간 다음 호환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9버전과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해요. 아직 웹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접두사들이 붙은 CSS 코드들 본 적 있죠? 브라우저마다 CSS를 일일이 지정해줘야 하는 속성들이에요. 자바스크립트의 경우 타 브라우저와 익스플로러에서 다른 함수를 써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땐 이런 코드들로 익플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각각에서 작동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아, is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묻는 거네요. 너 이 함수 IE 쓰니? 확 밀어버릴까 그냥. 여튼 자바스크립트도 웹에서는 최신 버전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내 컴퓨터에 깔아 쓰는 노드.js에서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용자들의 브라우저에서 내가 작성할 자바스크립트가 작동하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현재 각 브라우저들이 어떤 버전의 자바스크립트까지 지원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알겠나요? 그렇군요. 그럼 코딩할 때 쓸 속성이나 기능들이 어떤 브라우저와 버전들에서 사용 가능한지 미리 파악하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죠. 구글에 이렇게 해당 CSS 속성이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검색하면 MDN이나 W3C 같은 사이트들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어떤 브라우저에 어떤 버전부터 지원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많은 개발자들이 고생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정보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제공되는 거군요.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무의미해질 만큼 떨어질 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웹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크로스 브라우징을 해야겠는걸요? 우리 신입이 오늘 많은 것을 배운 모양이로군요. 아, 대표님, 디자이너님, 기획자님까지 다들 어느새 또 시작이다. 글로벌 시대는 국제 표준, 사이버 시대는 웹 표준. 사랑하는 사람이 웹 개발자라면 그 익스플로러의 총명 버튼을 눌러주세요. 꼼꼼한 크로스 브라우징, 모두를 위한 웹 개발의 첫걸음이죠. 이거 마치 교육방송의 한 장면 같은걸요? 저저 미친년들 또 저 지랄들이야. 밀린 인내려는 이것들아. 그렇다면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를 시청자들에게 헤어지는 인사를 해볼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걸요? 이러 에너지로 영업해서 일이나 좀 따오지. 여러분 모두 즐거워요. 조깅하면서 듣는 얄코 라디오. 오늘의 주제는 CDN입니다. 저는 얄팍한 개발자 얄코. 미친 토끼 미토예요. CDN이 콘텐트 델리버리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딜리버리가 배달인데 배달? 뭐를 배달한다는 거예요? 배민 같은 데서 쓰는 건가? 뭐 거기서도 쓰겠지만 이 딜리버리는 웹페이지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컨텐츠를 서버에서 사용자에게로 전송하는 걸 말해요. 그런 것들은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CDN 없이도 온라인 서비스들이 동작은 하지만 많은 서비스들이 CDN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서버란 것도 결국 컴퓨터라고 그랬죠. 누군가 얄코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건 얄코 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에 방문자의 컴퓨터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고 그 요청에 따라 서버가 컨텐츠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흠조무네 흠조무. 얄코 사이트야 뭐 사람 별로 오지도 않으니까 그렇다 쳐도 유튜브나 페북처럼 글로벌한 사이트는 서버 컴퓨터에 전 세계에다가 무지막지하게 요청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이에요. 크게 두 문제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서버가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 호주,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접속하면야 빠르겠지만은 멀리서 접속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느리겠네요. 그래서인가 어떤 외국 듣보잡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막 사진 뜨는 것도 되게 느리고 막 답답하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사용자 측면에서의 불편함이라면 서버는 또 서버 입장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수많은 요청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니까요. 서버도 기계니까 과부하가 걸리면 뻗을 거 아니에요. 글로벌한 사이트들은 그러면 막 슈퍼컴퓨터에다가 서비스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기계 자체도 좋은 걸 쓰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요청들을 여러 곳에다 분산시키는 거겠죠. 여기에 쓰이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CDN이에요. 분산을 시키는 거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곳을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둬가지고다가 나눠서 처리한다 그거네요? 그럼 서버를 유럽에도 하나 두고 미국에도 하나 두고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을 최복사해가지고다가?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 건 미러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CDN은 그렇게 서버 전체 기능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전달이라는 용도에 특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얄코 사이트가 이번에는 한 CDN 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해요. 이 CDN 업체는 전 세계 곳곳에 서버를 두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존이라는 한 백수가 우연히 얄코 사이트에 접속해요. 존의 컴퓨터는 이제 한국의 얄코 서버가 아니라 북미에 있는 그 업체의 CDN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되죠.
이 CDN 서버에는 얄코 사이트의 각종 이미지나 기타 정적 요소들이 상당수 저장, 캐싱이 돼 있어요. 이 캐싱의 개념은 쿠키 세션 캐시가 뭔가요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요. 여튼 이제 존은 대한민국의 서버까지 요청을 보내서 거기서 또 태평양 너머로 이미지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에 있는 이 CDN 서버와 소통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얄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죠. 손님들이 본사가 아니라 각지의 체인점으로 가는 거네요. 얄코 사이트를 서비스하는 서버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방문객들을 하나하나 직접 대면을 하는 거가 아니라 각 지역의 담당 CDN 서버, 체인점들이가 카바를 쳐주니까 서버 부담이 훨씬 덜하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 주소를 치면은 그 사이트 주소가 어떤 IP랑 매칭이 되는 건지 DNS란 데에서 뒤져보고 그 IP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란 곳에서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각 사이트의 웹사이트 주소랑 해당 서버의 IP 주소를 갖고 있어서 브라우저는 먼저 DNS에서 얄코 사이트 서버의 IP를 조회하고 그리로 요청을 보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CDN을 둬서 그리로 요청을 받는다는 거는 DNS에서 얄코.kr을 이제 원본이 있는 서버가 아니라 이 CDN으로다가 연결을 시켜주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화번호부에 본사 전화번호 대신 체인점들을 총괄하는 부서 CDN의 전화번호를 적는 거예요. 얄코.kr로 보낸 요청이 이제 CDN으로 가는 거죠. 이건 도메인 구매한 사이트 등에서 설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대신 요청을 받은 CDN은 이제 세계 각지의 서버들, 이것들을 엣지라고 불러요. 이것들 중에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그 서버와 사용자를 주선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젤로 가까운 엣지로다가 연결이 되겠네요? 꼭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너무 요청이 집중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좋은 CDN 업체들은 각 엣지들이 잘 돌아가는지 꾸준히 헬스 체크를 해서 상태 안 좋은 엣지들을 걸러내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다가 제일 빠릿하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애로 연결을 시키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 사이트 리소스들이 이 엣지들의 캐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캐시. 이것들이 그러면은 언제 오리지널 서버로부터 그 엣지들로 가서다가 캐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설정하기에 따라 여러 방식이 사용돼요. 일단 정적 캐싱이랑 동적 캐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거 정적 컨텐츠, 동적 컨텐츠랑은 다른 거예요. 정적 캐싱이란 건 캐싱할 것들을 미리 각 엣지에 보내는 거예요. 동적 캐싱은 이와 달리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때마다 보낼 컨텐츠가 엣지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이걸 캐시 hit이라고 해요. 바로 사용자에게 보내고 없으면 즉 캐시 miss일 때 그때 서버에 요청해서 받아오는 거죠. 체인점들이 식재료를 미리 받아와가지고 있는 게 정적 캐싱이고 주문 들어왔는데 냉장고에 없으면 본사에 요청하는 거가 동적 캐싱이란 거네요. 가벼운 컨텐츠들이야 동적 캐싱 써도 큰 문제 없겠지만은 동영상이나 무거운 게임 파일 같은 거는 정적으로 해놔야지 사용자가 이용할 때 막 엄청 느리고 그런 게 없겠는데요? 그렇죠. 필요와 용도, 비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쓰면 돼요. 어떤 방식은 이제 본사에 직접 손님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체인점들에만 이따금씩 식재료들을 싸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아까 정적, 동적 컨텐츠도 얘기했었잖아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이미지처럼 그 내용이 고정된 것들이 정적 컨텐츠고 어떤 게시판의 최신 블로기 같은 API 요청처럼 그때그때 데이터베이스 등의 변수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변화할 수 있는 게 동적 컨텐츠인 건데 이 CDN에는 이것들이 다 캐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정적인 것들은 쉬워도 동적인 거는 좀 힘들지 싶은데 현재 서울 날씨 같은 정보는 캐싱했다가 어제 걸 막 주고 그러면은 되게 좀 곤란한 거잖아요. 맞아요. 변하지 않을 내용이라 그냥 캐싱하면 되는 정적 컨텐츠와는 달리 API 요청의 결과 같은 동적 컨텐츠는 캐싱해두기 까다로운 대상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뜻이 정적 캐싱이랑 달라요. 대표적인 CDN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이어나 아카마이, AWS의 클라우드프론트 또는 애저의 CDN 서비스처럼 여러 방법을 고안해서 동적 컨텐츠 전달 속도를 높이는 곳들도 있어요. 동적 컨텐츠를 바이트 단위로 분석해서 딱 바뀐 부분만 새로 받아오도록 해서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서버에서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경로를 최적화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핸드쉐이크 등의 과정을 간소화하기도 하죠. 그리고 동적 컨텐츠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된 시간에 한해서 캐싱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날씨 같은 경우 초 단위로 업데이트 될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몇 초나 몇 분씩 캐싱되도록 하던가 해서 사용자에게 딱히 불편을 끼치지 않고서도 실서버로의 접속량을 줄 수 있겠죠. 몇 초라고 해도 사실 서비스에 따라서는 되게 큰 거잖아요. 1초에 수십 수백 번씩 같은 요청이 들어오는 서비스라면은 그 정도만 해도 본사일이 확 주는 거죠. 맞아요. 추가로 이처럼 데이터가 캐시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지정하는 값을 Time to Leave, TTL이라고 해요. 같은 사이트나 서비스에서도 컨텐츠의 종류마다 각각 적합한 TTL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서비스 주인이 다양하게 선택하고 조절을 할 수 있게다가 CDN 업체들이 뭐 콘솔 화면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 그러겠네요. 네, 좋은 서비스일수록 그런 것들도 편하고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사이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캐시를 싹 비우고 싶을 때 체인점들한테 재고 싹 버리고 새로 받아가라 이런 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이 CDN을 쓰면 이 CDN 업체에 나가는 비용도 있겠지만은 본 서버를 돌리는 비용은 또 확 줄겠네요. 맞아요. 그로써 아끼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CDN을 사용하죠. 서버로 직접 요청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역폭 비용이 크게 절감돼요. 대역폭, 이 단어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안 모르거든요. 내가 얘기해봐요? 네? 내가 설명해요? 해주세요. 대역폭이라는 건요, 주어진 시간 안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실려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요, 얼마나 뭐가 빠릿빠릿하게 보내줄 수 있는 거를 따져볼 때 전송 속도랑 이 대역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로다가 데이터가 수송이 되는데 전송 속도는 이 도로의 제한 속도라고 보면 되고요. 대역폭은 도로의 너비거든요. 몇 차선씩 있는가. 도로가 넓어가지고 이 차선이 많이 있으면은 같은 속도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가 실려갈 수 있는 건 거죠. 전송 속도는 물리적 거리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가, 대역폭은 동시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는가죠. 곱하기예요, 곱하기. 이 둘이 다 빠르면 되게 빠른 거죠. 대역폭은 도로폭이다 하면 안 잊어먹어요. 사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이보다 더 복잡하지만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셔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 CDN 대폭 비용을 줄여준다는 거는 본사로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오리지널 서버로 가는 길을 넓게 깔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서버 호스팅 비용이 절감돼요. 이처럼 비용만 절감되는 게 아니라 가용성과 안정성도 향상되죠. 본 서버가 받는 부담이 덜어지니까 과부하로 인한 오류의 위험성도 확 줄어들고 이 CDN 엣지들 중 하나에 이상이 생겨도 신속히 다른 엣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엣지들을 헬스 체크를 한다는 게 그런 거네요. 잘들 돌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를 해준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CDN은 보안에 있어서도 도움이 돼요. 아니, CDN이가 보안이랑은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단 가장 쉬운 예로 디도스 공격이 있죠. 오, 디도스 그거잖아요, 그거. 여러 컴퓨터들을 악성 코드로 잔뜩 침을 걸어가지고 지정하는 시간 되면 쇼타임 하고 공격 대상 사이트로다가 좀비 떼들 마냥 몰려가게 해서 서버 과부하로 뻗게 만드는 거예요. CDN을 쓰면 여기저기 분산된 CDN들이 뭉빵을 쳐주니까 디도스가 잘 먹히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 디도스 공격도 여러 유형들이 있어서 표적이 되면 하나하나 방지하고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요. 좋은 CDN 업체들은 웹사이트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디도스 공격들로부터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서 제공을 해요. 정상적인 요청과 공격 요청을 구분해내고 특정 시점에 요청 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집중된 요청들을 수많은 엣지들로 분산시키는 등 디도스를 무력화시킬 방안들을 갖추고 있죠. CDN을 쓰는 서비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이 CDN이 앞에 서가지고 탱크를 맡아주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당한 건 아니니까 아주 그냥 이골이 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겠네요. 얘네한테 그냥 맡기는 게 낫지 그럼.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HTTPS가 뭔가요? 영상에서 얘기했던 컨텐츠의 암호화도 CDN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어요. 좋은 CDN 업체들은 이 엣지들과 사용자 간의 연결이 있어서 최신의 검증된 인증 방식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서버에서 구현한 인증서의 보안 등급이 낮더라도 방문자들은 CDN에서 제공하는 보다 강력한 보안을 누리게 되죠. 이처럼 보안도 CDN 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예요. 이 CDN을 해킹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CDN 회사가 보안 측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다가 CDN을 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검색해서 업체 찾아보면 되는 건가? 네,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외부 업체도 있고 한국 내에서 서비스하기에 더 특화된 국내 업체들도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필요에 맞게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AWS나 Azure 같은 걸 사용한다면 거기서 제공하는 CDN 서비스, AWS의 경우 크라우드프론트 이런 게 자사 서비스랑 연동이 편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CDN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래 이거랑 연계된 다른 주제들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CDN 하나 가지고도 할 얘기들이 해보니까 되게 많았네요. 그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얄코한 미터였습니다. 즐거워하세요.
며칠 감기로 고생하느라 영상이 많이 늦었네요. 다시 스피디하게 얄팍하게 달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알아보기로 해요. 몇 주 전 정적, 동적 웹 구분 영상이어서 오늘은 동적 웹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그때 영상에서는 PHP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아주 기초적인 동적 웹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죠. 한 형태의 PHP 파일 안에서 변수들을 다루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HTML 파일을 짜는 등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간단한 게시판 수준의 사이트라면 이런 형태로도 충분할지 모르죠. 그러나 네이버쯤 되는 사이트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운영하고 하긴 힘들겠죠. 요소와 기능들이 많아지고 구조가 이것저것 얽힐수록 코드도 무지진장 길어지고 난해져요. 뭔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질 때는 특정 기준으로 분리, 모듈화 에서 접근하곤 하죠. 국가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듯이 웹사이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들에는 모델, 뷰, 컨트롤러, MVC란 접근법이 많이 사용돼요. 뷰하고 컨트롤러는 그래도 척 들으면 아 이거겠다 싶을 거예요. 뷰는 눈에 보이는 것, 웹의 경우 HTML이랑 CSS로 나타내는 요소들일 것 같죠? 맞아요. 컨트롤러 하면 말 그대로 뭔가 제어하는 것, 아마도 프로그래밍이 이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죠. 모델, 이게 좀 아리송할 거예요. MVC에 대한 설명들을 봐도 무슨 상태를 저장한다더니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데이터에 관련된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게시판을 예로 들어보죠. 게시판에 쓰이고 읽히고 수정되는 글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로 저장되죠. 이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하고 저장하고 불러오는 작업들에 대한 코드들이 이 모델 파트에서 이루어져요. 이걸 사용자들이 목록과 글, 입력 화면 등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HTML, CSS 등의 요소가 이 뷰 파트에 작성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 둘을 연결해주는 부분, 모델의 데이터를 뷰에 연결해서 사용자가 구유 화면을 통해 데이터를 읽고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도록 전반적 제어를 하는 파트가 컨트롤러인 거예요. 이 영상에서 동쪽 웹을 식당에 비유했었죠. 모델은 식료품 창고를 관리하고 음식을 요리하는 주방장, 뷰는 주방장이 내온 음식을 플레이팅하는 직원, 컨트롤러는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하는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하실 거예요. 이렇게 모델과 뷰, 컨트롤러를 갖춘 웹사이트를 코드로 기본 골격을 한번 짜고 나면 그 코드를 기반으로 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일이 수월해지겠지만 이런 구조 자체를 개발하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려요. 각종 만들기, 조립 세트처럼 전문가들에 의해 필수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면 참 편하겠죠. 다행히도 여러 회사, 비영리 단체 혹은 개인들이 이 MVC 구조의 기본 설계가 갖춰진 상태인 MVC 웹 프레임워크라는 걸 제공해요. 건물의 기초 골격과 전기, 수도, 난방 등이 설치된 채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덧붙이고 개조하고 꾸며서 집을 만들 수 있게 제공하는 거죠. 프레임워크는 남이 이미 짜놓은 코드라는 점에서 라이브러리와도 비슷한데 라이브러리가 각각 개별적인 기능들, 즉 문장이나 욕조 등의 부속품이라고 한다면 프레임워크는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기초적인 제품 골격을 갖춘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가져다 쓴 게 라이브러리고 기본 틀로 삼아서 그 위에 덧붙여 만드는 게 프레임워크인 거죠. 웹 프로그래밍에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이 언어들마다 또 여러 MVC 웹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자바 언어로 동작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HP 개발자들에게 워라벨은 없지만 라라벨 등이 있고요. 특이하게도 MVC라고 안 하고 MTV라고 하는 파이썬의 장고, 일본에서 많이 쓰는 루비의 루비 온 레일스, 함수형 언어 스칼라의 플레이 등등 굉장히 많아요. 앵귤러 같은 프론트엔드는 나중에 다룰게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는가 혹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무슨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지 결정하면 돼요. 대략적인 구조나 사용법이 다 비슷비슷해서 한두 가지 써보면 새로운 걸 접해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제는 저도 지금 처음 사용해보는 C샵의 .NET 코어 MVC 프레임워크를 해볼게요. C샵이랑 언어가 자바랑도 많이 비슷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답게 프레임워크도 설명서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입문자분들이 체험해보기 좋다고 판단됐어요. 이 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어떻게 .NET 코어 프레임워크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NET MVC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지 매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와 같이 폴더들과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뼈대로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Controllers, Models, Views 폴더가 보이죠? 입문 예제 정도로 쓰이는 기본 파일이 있고 같은 곳에 내가 만든 파일들을 작성해 넣으면 돼요. 이번 예제에서는 얇고 강좌들을 목록으로 보여주고 클릭하면 상세 및 시청 화면으로 들어가는 간단한 사이트를 만들어보죠. 이 사이트가 만들어지려면 대략 이런 구조와 내용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 열들이, 상세 화면에서는 이 열들이 사용될 거예요. 강의에 관한 데이터니까 렉처란 이름으로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의 구성이 클래스에 반영된 걸 볼 수 있죠. 컨트롤러부터 주문을 받았을 때 필요한 데이터를 빼오는 코드는 이 lecture repository.cs란 클래스 파일에 따로 작성할 거예요. 강의 목록을 조리해서 가져다 주세요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정보를 받아와서 아까 그 모델의 객체들로 받아와 반환하는 거죠. 예제로 보여드리나 코딩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손수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프레임워크마다 편리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들이 표현될 뷰 부분의 코드를 볼까요? CS HTML이란 낯선 확장명의 파일이죠. HTML 코드 중간중간에 HTML 형식이 아닌 코드들이 섞여 있죠. 프레임워크마다 세부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이 자리들의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서버가 요리해서 플레이팅하면 이 HTML 파일이 결과물로 브라우저에 서빙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주문을 받아야겠죠. 컨트롤러 가봅시다. 어떤 주소로 접속했을 때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지 이 메뉴판을
작성해 놓는 걸 라우팅이라고 해요. 이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lecture controller.cs란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리스트란 함수로 반환하는 페이지는 기본 주소 /lecture/list란 주소로 접속이 되네요. 라우팅하는 방법은 프레임워크마다 달라요. 여기서처럼 컨트롤러에서 하기도 하고 지정된 다른 파일에서 하기도 해요. 이렇게 /lecture/list로 접속하면 아까 lecture 리포지토리에서 작성한 이 코드로 강의들의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뷰에 연결시키죠. 리스트 함수로 호출했기 때문에 list.cs/html 파일로 플레이팅이 돼요. 그래서 웹에서 이 주소로 접속하면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똥차죠?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lecture/watch/ 강의 목록 번호 형태의 URL로 링크가 돼 있어요. lecture 컨트롤러에서 watch란 함수가 강의 목록 번호를 인자로 받아서 lecture 리포지토리에 get1 함수를 호출해요. 거기서 해당 강의의 상세 정보들을 받은 다음 watch.cs/html에 플레이팅해서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물로 이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저는 .NET 코어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이 다른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배워보셔도 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서버 측에서 데이터 작업부터 뷰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해서 전달해주는 MVC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웹 관련 영상에서는 이 역할들의 상당 부분을 브라우저에 할당한 좀 더 분업화된 형태의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설명 식사를 하러 밖에 나와보니 편의점과 식당이 있어요. 편의점에서는 진열된 음식을 사서 그대로 먹거나 온수 또는 전자레인지로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죠. 반면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주방에서 그때그때 요리가 되어 나와요. 먹는 음식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업소에서 매번 음식을 조리해주는 거겠죠. 정적, 스태틱 웹과 동적, 다이나믹 웹을 이 둘에 각각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정적 웹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언제 접속해도 같은 리소스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말해요. 이전에 이 영상에서 어떻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렸죠. 정적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버는 마치 진열대에 놓인 상품처럼 이미 프로그래머가 작성해 놓은 이 파일들을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전달해줘요. 브라우저가 읽을 줄 아는 코드들은 이것들이거든요. 그럼 들어갈 때마다 매번 같은 화면이 보이는 게 정적 웹이겠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페이지도 있고 랜덤 함수로 매번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요즘은 아예 서버에 직접 추가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온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기능들이죠.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도 자바스크립트로 쓰인 레시피를 보고 라면을 끓여 먹듯 스스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정적 웹의 기준은 접속할 때마다 받게 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들, 그리고 동봉된 이미지 등의 파일들이 같은 거예요. 좀 더 정확히는 서버에서 매번 이걸 가공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작성해서 갖다 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게 하냐는 거죠. 접속 시마다 내용이 변할 필요가 없는 사이트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소개 페이지라던가 댓글 기능이 없는 블로그 페이지 등에 사용될 수 있겠죠. 한편 사용자들이 글을 올리는 게시판은 어떨까요? 글 10개가 있는 게시판이 HTML 파일로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글을 하나 더 올리면 그때마다 개발자가 글이 11개 있는 페이지를 새로 코딩해서 갖다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물며 끊임없이 정보들이 올라오는 SNS 웹페이지 같은 곳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사이트는 편의점이 아닌 식당으로 만들어서 서버가 그때그때 요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교해보죠. 이 영상에서 만들었던 계산기가 정적 웹의 한 예예요. 개발자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자에게 보여질 모습, 최종본으로 코딩해서 서버에 올려놓는 거죠. 그럼 동적 웹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금은 더 고급스러운 방식이 많이 쓰이지만 그런 프레임워크들은 이후에 다르고, 오늘은 입문자분들이 코드를 이해하기 쉬운 담백한 PHP 페이지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PHP 문서예요. HTML이랑 비슷하긴 한데 좀 낯선 형태의 코드들이 곳곳에 보이죠? 아파치 HTTPD라는 내 컴퓨터를 서버로 만들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게 이 코드로 요리를 시켜보죠. 브라우저로 접속해보니 이런 결과가 뜨네요. 브라우저가 뭘 받아온 건지 소스를 한번 볼까요? 자, 둘을 비교해봅시다. 대략 감이 오죠? 여기에서 지정되고 값이 입력된 변수들이 이 HTML 코드 안에 배치돼서 값을 표시하거나 배열의 값이 드는 만큼 특정 요소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서버는 유저가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레시피로 요일해서 이 결과를 내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할 거면 동적 웹을 만드는 의미가 없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읽어서 접속할 때마다 최신 정보들을 보여주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한 커뮤니티에 새로 가입한 회원들이 인사말을 남기는 방명록을 코딩한 거예요.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전에 배웠던 트라이 캐치 문안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고 게스트 북이란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들을 넣었어요. 그 결과들이 이 리스트라는 변수로 전달돼서 이 부분의 테이블의 행들로 나타날 거예요. 서버를 돌려서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방명록이 화면에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내용을 입력하면
새로 고침할 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 코드만 작성해 놓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언제든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된 방명록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야, 동적 웹이 짱짱맨이네요. 앞으로 사이트 만들 땐 기왕 시간 좀 들이더라도 다이나믹한 걸로 만드는 게 좋겠는걸요. 모든 종류의 사이트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블로그의 경우 오히려 동적이었던 방식에서 정적으로 많이들 넘어가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네이버 같은 포털이나 이글루 같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작성자, 제목, 내용, 작성일, 댓글 등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되고 이걸 접속 시마다 페이지로 가공해서 보여주는 형식의 동적 블로그들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일단 글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거니까 따로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블로그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하더라도 고작 같은 글 보여주느라 매번 서버가 일을 하도록 코딩하고 관리하는 것도 일인 거죠. 차라리 그 글을 하나하나 HTML 파일 단위로 잡지처럼 진열해 놓는 게 훨씬 운영하기 편할 거예요. 혹은 또 그냥 그것들을 복사해다 어디 저장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개발자들은 지킬이나 휴고 같은 정적 웹 생성 툴로 블로그를 많이들 만들어요. 특정 형식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 그걸 HTML, CS 등등의 파일로 출력해내고 그 프로젝트를 깃허브나 넬리파이 같은 곳에 올리면 자동으로 진열돼서 블로그 페이지들로 보여지는 거죠. 개발자분들의 블로그들을 보면 주소가 github.io로 끝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정적 블로그들이에요. 지킬로 블로그를 작성해서 깃허브에 게시하는 건 비용도 들지 않고 배우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내용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하면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의 웹 관련 영상들에서는 동적 웹 프로그래밍 안녕하세요. 유튜브 얄팍한 코딩 사전 채널에서 프로그래밍 컨텐츠를 만드는 개발자 유튜버 얄코입니다. 이번에 도서 투머치 친절한 Git and GitHub를 출간하면서 현 재생 목록과 영상들을 채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총 2시간 20분가량의 강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인프런에서 Git 유료 강좌 중 최다 수강자 수를 기록한 제대로 파는 Git and GitHub 강의의 무료 파트, 유튜브에도 공개되어 있죠. 이 파트를 레슨별로 나누어서 영상들에 담았고요. 해당 강의를 기반으로 집필한 투머치 친절한 Git and GitHub 책으로서는 전체 분량 중 절반가량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재생 목록에서 Git과 GitHub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현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필수 기능들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Git을 설치하고 필요한 각종 설정을 하는 방법, Git을 통해 프로젝트의 과거 내역들과 분기된 버전들을 관리하고 충돌 등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GitHub에 프로젝트를 올리고 동료들과 협업하는 방법들을 강의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예제 자료들을 통해서 쉽고 빠르면서도 자세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도서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